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경찰서장 회의는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 경찰국 설치야말로 쿠데타. 정부와 경찰의 강대강 대치 속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 이런 본질적인 논의는 묻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찍힌 대통령 메시지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고 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국 신설과 류사명 총경 대기 발령 조치 등에 반발한 일선 경찰들이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이 참석하는 회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시도경찰청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텔레그램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표현한 부분이 언론에 포착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 경찰 총경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또 사고 당일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는지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낸 혐의로 이 학교 재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커처럼 교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바람 위험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검출됐다고 환경단체가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손 선풍기는 25cm 이상 거리를 둬서 사용하고 목에 거는 선풍기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들이 구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동생인 기시 방위성 장관도 선거 때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돼 가동에 들어갑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과거 정부의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 거래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때 그때가 훨씬 수사 개입의 여지가 높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기가 쉽겠죠.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해경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청와대와 밀실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경찰국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혁파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응 수위를 높일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치안관서장들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 치안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고 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관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이 장관의 그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여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집단 반발이 총을 든 공권력의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장외전에 나선 야당은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집단 행동을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한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치안을 볼모로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초선 의원 60여 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법치 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도 전달하면서 경찰 징계 철회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장악 중단하라! 경찰국 신설과 무관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14만 경찰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경찰 회의를 하겠다고 더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찰이 다 그러한 그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다든가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마치 총을 든 소동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폭주기관차가 멈출 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민심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역사와 민주주의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폭주기관차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당장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양보 없는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했지만 경찰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팀장급 회의를 넘어 14만 경찰 전체 회의까지 예고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경찰청 앞에 피켓을 든 이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주말 이뤄진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 직장 협의회 간부들입니다. 비슷한 시간 경찰청 소속 일반 공무원과 주무관들까지 나서 류 총경의 대기 발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도저히 참다 못해 서장들이 토요일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쿠데타입니까? 주요 기차역 앞에서도 선전전이 이어졌습니다. 순경부터 경감, 경정까지 다양한 계급과 출신에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징계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입 다물고 그냥 지내라는 얘기인데 저는 조직을 비난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걱정하러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사상 불이익 주신다면은 제가 경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찰팀장급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관 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현장 동료들의 요청으로 전체 회의를 추진한다면서 총경들에게 했던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14만 경찰 전체에게도 할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사람이 올린 글로 14만 경찰이 모일 일은 전혀 없다며 전국경찰회의 개최 가능성을 희박하게 내봤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면 인사조치 등 징계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재 전국경찰관 회의를 응원하고 직접 참석하겠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 행안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쿠데타와 국기 문란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점차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경찰 전체 회의 개최에 대해서 자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경찰관이 모임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고 그리고 경찰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의견 제시와 항의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살피고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 총경은 특히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검찰회의는 검찰총장의 지시로 했기에 정당하다고 평가받았으니 윤 후보자가 동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식 지시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경찰청은 정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청장 주관 아래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 정부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와 국기 문란이라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과 몇 달 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열렸던 검사회의와 이번 경찰회의가 어떻게 다르냐는 반박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두 회의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를까요?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한 곳에 모였던 총경들. 석 달여 전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하며 전국 평검사들이 모였습니다. 내부망을 통해 회의를 소집해 휴일과 평일 저녁,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관련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징계나 제재가 전혀 없었던 검사회의와 달리 총경회의 제안자는 즉시 대기 발령됐고 참석자들에 대한 대대적 감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회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이번 총경회의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 외의 목적으로 집단 행동을 벌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행위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과거 공무원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선고 당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단순히 무리지어 행동했다는 것 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거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맞닿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장들이 관내 여행 신고 절차를 밟아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죠. 검찰의 권한에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집단적인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이번에 총경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이와 함께 경찰 지휘부의 해산명령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사회의와 관련해선 당시 검찰 지휘부의 해산명령이 없었지만 총경회의는 회의 중간일지라도 명시적인 해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총경회의 자체의 적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산명령은 더 이상 경찰권 발동을 하려면 경찰청장이 그 집회나 모임 자체의 불법성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한 집회를 우리가 해산 못하잖아요. 징계 강행과 소송 불사. 현재와 같은 강대강 대치 상황에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정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경 협력 체계를 완성해서 부정부패와 서민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1시간 10분 동안 다른 법무부 관계자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의 업무 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됐는데 방점이 찍힌 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 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줄어든 검찰총장의 눈과 귀, 대검찰청 정보관리 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조세범죄 합동수사단도 새로 설치하고 공정거래 전담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범죄나 전세 사기 등 경제 민생 범죄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해졌다며 오히려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부패 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검경은 물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부정부패와 서민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꾸리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 정책에 두고 교정시설 공무원과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우선수사권 문제도 다뤄졌는데 법무부는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라며 폐지가 원칙이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민청을 설립해 여러 부처가 관장하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내세우고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내놓았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오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거듭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발언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만으로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나 범행을 도운 방주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 가운데 본인 명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여억 원에 달해 91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권 회장의 권유를 받아 주식 5억 원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런 점들 때문에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선 전후로 소환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김 여사 측에서 난색을 표했고 결국 수사팀은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인사로 담당 수사팀이 새롭게 꾸려진 뒤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은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 검토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본 뒤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주요 인사로 초청돼 윤 대통령 아버지 뒷줄에 앉았다는 논란이 최근 제기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빨리 수사를 종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시점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표현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에 거리를 뒀던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이 읽히는 대목이라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정부 질문 두 번째 날 본회의장에 출석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찍힌 메시지 일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상대방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고 언급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여기에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국회 사진기자단이 권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권 직무대행은 사진 공개 2시간 반 만에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원구성에 매진해온 자신을 위로하면서 일부에서 회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측근들은 대통령의 인식이 당황스럽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내부 총질을 했습니까? 대선 경선 기간에 수만 킬로미터 뛰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확인되었고 바쁜 그 공무 시간에 TV 방송 보면서 자기 당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는 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줄서기를
이제 강요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 내홍과 관련해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으로 표현한 문자가 공개되며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윤심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여권 전체의 강력한 후폭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6박 7일 일정으로 다녀온 우크라이나 방문에 당비 1억 4천만 원가량이 들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추잡한 공격 시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에서 상대 정당이 초청해서 가는데 당비를 쓰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런 자료를 유출시켜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면 환멸감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회계 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언론사가 해킹이라도 한 게 아니라면 지난달 회계 보고를 받은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언론사에 넘겼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공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아 오늘은 경제 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 정책 등을 때리며 반지성적 시간이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 총리라고 하는데 인사나 경제 정책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면적 감사하겠다면서 이거 뭐 공약 이행 가능합니까? 이게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산업은 엉터리였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3만여 개가 사라졌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들을 잇따라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 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규제 완화로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내년 경제와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한 2% 정도의 그 언저리의 수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선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의 요구는 100% 들어줬으면서 통화 스와프 하나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를 나무랐고 대미 굽신 외교가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불법성과 경제적 피해 위주로 지적하자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던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도 당연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를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은 마무리되는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각종 논란 등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 2분기 0.7% 성장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해서 하반기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소비 증가였습니다. 여행에 특히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간 지는 한 2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올해 초보다 철도 이용객이 1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7%, 1분기 성장률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민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로 그 대면 서비스하고 준내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3, 4분기에 각각 0.3%씩만 성장하면
지난 5월 전망치인 연간 경제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방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3분기부터 소비 심리가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설령 정부의 방역 관련 활동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여전해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3분기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 총경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또 사고 당일에는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는지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전직 경찰서장. 수사관이 가해 차량 주인을 특정해 전화하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지인을 시켜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그는 이후 또 다른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전현직 경찰관 사이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경찰관 직무 관련해서는 감찰해서 다룰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건데 조사해보니 애초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전직 서장은 지난해 말 음주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일 행적부터 사고 당일 행적을 꼭 촘촘하게 수사한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맨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경찰서 수사관을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 원 가까이 빼돌리고 10년 동안 들키지 않았던 건 허술한 내부 감시망 탓이 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1년이나 무단 결근한 사실도 몰랐는데요. 대규모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전모 씨는 지난 2019년 외부기관 파견을 간다고 말한 뒤 1년 넘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빼돌린 돈이 이미 690억 원을 넘어간 때로 파견 얘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 넘게 무단 결근을 한 건데 전 씨의 보고만 믿고 있던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야 속았단 걸 알았습니다. 파견 허위 보고 후 무단 결근하였음에도 근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인사 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700억 원 가까운 내부 횡령을 10년 동안 몰랐던 우리은행의 허술함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전 씨가 1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체를 담당했지만 순환 보직이나 직원을 휴가 보낸 뒤 업무 이력을 조사하는 명령 휴가는 없었습니다. 또 내부 결제나 외부 공문은 전산 등록조차 안 됐습니다. 전 씨는 이런 빈틈을 횡령에 활용했습니다. 4번이나 수기 결제를 통해 돈을 빼돌렸고 공문을 위조해 출금 요청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은행장 직인까지 속여서 썼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사건이 불거진 건 우리은행뿐이 아닙니다.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등에서 직원 횡령 의혹이 잇따랐는데 농협은 상반기에만 9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시중은행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수상한 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상황. 당국은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횡령 사고에 따른 대규모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에 2번 이상 걸린 재감염자도 늘어나며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정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99,327명, 10만 명이 바로 눈앞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주 확진자는 모두 42만 4,877명으로 하루 평균 6만여 명씩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4%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전주보다 100% 넘게 증가했고 사망자도 127명으로 22.1%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3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한 방역당국은 정점은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 3주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BA.5 변이가 국내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BA.5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49.1%. 국내 검출의 절반이 넘어야 우세종으로 판단하지만 해외 유입에선 벌써 확진 4중 3이 BA.5입니다. 전체 검출률도 56.3%여서 사실상 우세종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강한 BA.5의 영향으로 재감염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3.72%.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이 재감염자였습니다. 7월 첫 주 2.88%에서 크게 올랐고 누적 8만 6천여 명이 재감염 추정 사례입니다. 네 번째 환자가 나온 BA.2.75 켄타우로스 변이도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가 나왔을 때 우세종이 되지 못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A.275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될지 아니면 BA.5처럼 우세종이 될지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 강제 조치 없이 일상 회복을 지속하면서 재유행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97,6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3,400여 명 더 많은 수치로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24,7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11만 1,29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석 달 넘게 10만 명 이하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전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성소수자 집단에서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지만 자칫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어린이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조만간 자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 당국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원숭이 두창 확산 방지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do not use this moment to propagate homophobic or transphobic messaging,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stick to the science, stick to the evidence.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은 현실에서 이미 차별과 혐오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또 일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방역 대응이 늦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It does seem like there's a little bit of a discriminatory practice in our country that when certain communities, if that's the LGBTQ community or communities of color, are being impacted by something.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75국에서 1만 6천여 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 감염자의 98%는 남성 성소수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린이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It is not a disease that is transmitted only by sex, and there are at least 2 children that have been designated or diagnosed with monkeypox here in the United States. 보건 전문가들은 성소수자들이 탄광 속 카나리아 새처럼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 질병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찰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던 전현직 법무장관은 오늘 티타임 부활을 두고 2라운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단 총 16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신설되는 업무를 보면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또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 제청권. 자,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정부는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거래를 없앤다.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 방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 자, 이종훈 평론가님, 과거와 대비했을 때 좀 투명하게 통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런 효과, 제대로 운영하면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제 경찰국이 생기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 운영하고 비슷하게 돌아갈 거다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에 이 고위직들 인사할 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거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그 경찰국 쪽에서 이 대검찰청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인선안을 대략 만들죠. 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안을 이제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런 형태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라 그러면 과거에 뭐 그 민정수석실에서 또는 뭐 대통령하고 뭐 경찰청장하고 뭐 서로 두 사람이서 그냥 다 알아서 네. 했던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그 부분도 더 많고요. 그런 기대는 좀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제대로 보는데, 운영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뭐 방향하고 좀 별개로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지금 4일로 대폭 줄여서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도 보통은 통상 40일 동안 의견도 듣고 뭐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4일로 줄였다고 하면 왜 이걸 속전속결로 하는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찰 내부의 반발이 큰데 그 내부의 반발들의 소리 좀 들어보고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설득을 해야죠.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게 왜 좋은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투명하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4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상식선에서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에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설득의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사흘 동안 현장 경찰들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어떤 걸 반영할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사실은 경찰 쪽에서 나올 얘기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약간 유예를 좀 시켜달라. 그리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아마 대략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경찰 쪽에서는 의사 표현을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쪽의 요구가 대략 어떤 건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 약간 좀 우려되는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너무 직진 본능이 강해요.
그런데다가 또 약간 과속 본능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게 한마디로 트집 잡힐 일 없이 진행하는 것이 차후에라도 문제가 적습니다. 예. 후유증이 덜하고. 이거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그때 징계 과정들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때 상당히 그 과속을 하려고 했죠. 장관이.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유발이 되는 바람에 결국 목표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 당시에 당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예. 사실은 그나마 명분을 획득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행안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냐 경찰 장악이냐 정부 조직법 해석도 제각각인데 특히 치안사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호한 법 해석 논란을 가라앉히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정부 예. 조직법에 보면 사실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그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건 있지만 치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조직법을 완전히 바꿔서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면 크게 논란이 안 될 텐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이나 또는 경찰 내부에서는 이건 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좀 시간을 가지고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말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국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이 너무 이제 강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법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예. 이러니까 시행령을 빨리 고쳐가지고 왜냐면 시행령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으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원칙을 밟아서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 야당이 이미 시행령으로 그 경찰국 신설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미 발의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에 시행령 정치 안 했냐 했거든요. 예. 대통령들이 사실은 국회에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입법부에서 이런저런 통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집행하고 마는 그런 식을 굉장히 선호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워낙 여소야대 그것도 운동장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려 하더라도 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이제 야당이 호응해 주겠냐는 거죠. 그렇지 예. 않다면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지금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하고는 달리 상당히 과거에 좀 애매하게 규정을 해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입법 좀 미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게 과거에 굉장히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끌지는 않았어요. 예. 왜 그랬냐면 수사권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 쪽으로 다 넘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제 불거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수사는 검찰이 주로 하고 그렇죠. 경찰에서는 일부만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겁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워낙부터 주장이시군요. 입법 불비 상태, 약간 입법 불일치 상태가 있었던 건데 그게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법안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하고 좀 애매하게 지금 어느 쪽이 맞느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건 향후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야 합의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우선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걸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절실한 요구라기보다는
이상민 장관의 좀 개인적인 그 욕구가 많이 좀 작동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처럼 하더라도 굳이 경찰국을 만들지 않더라도 경찰은 어차피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 경찰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그동안의 경찰청장이 인사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던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간에 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절차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상민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이 어찌됐건 실세 장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은 그냥 힘을 실어주기로 이제 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쟁 자체가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 간의 이제 갈등이 이 구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이 그냥 맞서는 이런 국면으로까지 이렇게 전환이 되고 발전이 돼버린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경찰하고 이렇게 맞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쨌든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경찰 움직임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이 경찰들의 집단 행동 그리고 방송 인터뷰 다 금지시켰는데요. 반발 목소리는 더 확산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지침을 받는데요. 정확히는 인터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상하 간의 동료를 비방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뭐 입 다물고 그냥 지내라는 얘기인데 저는 조직을 비난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걱정하러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금 겁나는데요. 만약에 인사상 불이익 주신다면은 제가 경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나는 경찰을 걱정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인터뷰 괜찮다. 뭐 징계를 내리면 감사히 받겠다. 이런 내용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경찰 14만인데요. 전체 회의를 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인터뷰 금지도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해요. 경찰청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시책과 다른 얘기를 경찰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걸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의 하면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본인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 표현을 완전히 막는 거잖아요. 뭐 음해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내용을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직 내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마저 맞게 하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조치가 결국은 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경찰이 좀 잘 알았으면 경찰청 수뇌부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14만 경찰이 다 모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14만 경찰이 다 모일지 하는 부분은 모르겠고요. 일단 다만 윤희근 후보자는 이거 뭐 안 모일 것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모일 것 같아요. 14만이 다 모일 거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각 그 계급별로 대표가 되는 분들이라든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전체가 다 모이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뭐 총경급만 모였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뭐 경위나 순경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될 거냐는 지금 현재는 추측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양한 그 경찰 내부의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일반 행정직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각 그 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한다고 하면 이 의사라고 하는 경찰 내부의 전체 의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 경찰국 설치야말로 쿠데타다 이렇게 강한 발언했고요.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매우 강한 발언을 그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단체 행동을 자제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 자, 이런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경찰서장 회의를 뭐 주최하신 이분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선을 서로 지금 넘고 있어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쿠데타라는 표현은 좀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절대 그런 표현 쓰셔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뭐 본인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자, 그런 조직을 향해서 당신들 쿠데타 세력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뭐 약간 관리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총괄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도 다독여서 끌고 가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인 거고, 이상민 장관은 그 대통령의 역할의 일부를 받아서 자기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국까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께서 너무 과도하게 경찰을 이렇게 적대 세력화하는 네.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경찰서장 회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시점상 좀 부적절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식의 문제도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장 회의를 뭐 비대면 회의를 이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좀 숫자가 적게 모여서 이 대화를 해서 소통하고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었으면 아마 국민들이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상당수가 이렇게 서장회의에 대거 참석을 하고 전국에 있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치안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 업무 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 뭐 치안 유지는 누가 하지? 치안은 24시간 365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장들 자리, 특히 자기 관할 구역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국민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서장회의 주도하셨던 분도 지금 조금 이제 자제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도 이게 맞는 방향이고, 그리고 경찰 조직이 갖는 특수성 부분도 좀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준 군대 조직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체 행동에 나서게 되면 국민들이 위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전략상에 약간 후퇴를 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국회 논의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다 하겠죠.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 불러서 의견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전국 경찰 회의는 사실은 이게 성사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국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만들기로 한 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경찰국이 가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중도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 뭐 이렇게 대규모로 14만 전체 경찰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뭘 한다거나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의를 주도했던 당사자가 자제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조금 잦아들지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만 해도 말을 아끼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자, 경찰국 설치, 거기에 대한 경찰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매우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간적으로 집단 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반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만 해도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었는데,
자,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오늘은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직진 본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지금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경찰 모두가 지금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같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최소한 말을 아끼면서 아래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잘 조치할 겁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그래야 경찰들도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토의하는 과정에 자기도 조금 양보하고 이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자기들이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조직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강한 말씀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아니 지금 경찰들이나 서장들이 모여서 무슨 뭐 쿠데타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 의견 모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 총경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날 사실은 그 후보자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그거 대화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입장 바꿔가지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그냥 놔뒀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또 대통령은 한번 물러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정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리나.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최전방에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대통령과 경찰의 대립으로 비춰져요. 그럼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집단 행동이 확산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발언한 이런 측면도 있을까요? 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대통령과 이 비서실의 참모진들 간에도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거고 대통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 또 나중에 이렇게 테러를 찾기 힘든 발언을 자꾸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발언, 어제 발언이 딱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이 협의해서 잘 결정할 거다. 그 정도 선의 얘기만 하면 돼요. 대통령. 오늘도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을 했을 그렇죠. 일이 없었다. 설령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맞았었는데 오늘 한 발 더 나간 거죠.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실에 뭐 누군가 뭐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인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밤사이에 통화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뭐 여기서 우리가 밀릴 수 없으니까 그냥 밉시다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뭐 이상민 장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전 좀 약간 놀랐어요. 사실은 어제 발언 듣고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쪽으로 확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게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장관이 더군다나 쿠데타 발언까지 지금 한 상태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진정을 좀 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설령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속으로 지지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어찌됐건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정밀 조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경찰대 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 지도부를 대부분 경찰대 출신들이 이제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양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육군을 육사 출신으로 육군의 그 지휘부를 육사 출신으로 다 채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하고도 논란이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좀 과도한 좀 엘리트주의 내지는 뭐 어찌됐건 특정 학교 출신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이제 다양성이 이제 상실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육사 출신 아닌 사람들도 기용을 많이 하고 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도 기용을 했던 그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그 상층부를 좀 다양화할 필요성은 좀 있는 건 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대 자체를 손보는 정도로까지 가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대에 또 순기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찌됐건 고급 경찰 인력을 좀 키워내야 될 필요성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너무 한쪽으로 좀 편향적으로 좀 가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특정 대학의 사람들이 포진된다. 이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군의 육사 출신 또는 뭐 경찰의 경찰대 출신. 근데 오늘 발언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발언 보세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는 건 불공정의 시작이다. 그리고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이 되는 것은 9급 순경부터 시작한 분들과 출발선이 달라서 최소한 출발선을 맞춰야 된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육사, 회사, 공사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럼 육사, 회사, 공사는 졸업하면 바로 소위로 임관하거든요. 그럼 병장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럼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또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법고시 통과하면 바로 검사가 되고 수사관이 아니고 급수가 5급으로 되잖아요. 그게 다 문제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특정 대학의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찰대학 졸업했다고 바로 7급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래버리면요. 우리 사회 군대, 육사, 공사, 회사 그리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얘기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다른 부분을 엮어서 얘기해버리면 경찰대가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나간 발언이고 잘 그 포인트, 초점이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논란이 안 되게 발언하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두 분 평론가께서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여야 대치전선 중 국회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당의 초선 국회의원 61명인가요?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공동 성명도 냈고 야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규탄 대회도 열고 또 이상민 장관 탄핵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8월 4일이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죠. 이때 아마 이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또 한 번 여야 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듭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또 브리핑도 가졌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독대 형식이었는데 자, 크게 5개 핵심 추진 과제가 보고된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금 검수완박을 앞둔 시점인데 부패 대응을 위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그 보고 내용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지금 사개특위에서 이 부분 좀 논의를 할 예정 아닙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지게 되면 그나마 이제 부패에 관련한 이제 수사 지금 두 종류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까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좀 미진한 상태에서 넘겼을 때 이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준 데에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런 권력형 비리 수사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과도하게 압박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존재 이유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정권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업무 보고를 한 뒤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브리핑을 한 뒤에는 비공개로 돌려서 해도 되는데 이 기자들 요청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공개로 질문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걸 좀 즐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언론이 어떤 질문을 하든 본인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 표출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인선 대변인이 일반적으로는 장관들이 와서 이제 나중에 그 비공개로 하더라도 기사 쓸 때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원에어로 가는 것은 안 했거든요. 보통은 안 했죠. 네, 보통은 안 했죠.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원해서 했으니까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렇게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저게 자주 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들의 말 하나하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그렇게 보통 운영을 하는 건데 예. 본인이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뭐 하는 거는 본인 자유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게 잦아지다 보면 혹시나 너무 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말하다가 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계속 한동훈 장관의 말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볼 그건 필요가 아직 있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죠. 예, 질문 더 받죠. 어쨌든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뭐 해석이 많은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 다 대답해주면 사실 좀 반갑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소통 좀 해야 됩니다. 장관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얘기하면서 소통 많이 해라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판을 좀 깔아주신 거죠. 예.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1호 스타 장관입니다. 이미.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히 조심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또 너무 또 이렇게 유명해지면 곤란하잖아요. 벌써 뭐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딱 판을 딱 깔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은 사실은 장관들 중에 좀 왜 나를 대신해서 매 맞을 사람이 없느냐 이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를 왜 내가 다 온전히 받아내야 되느냐. 당신들 조용히 있지 말고 뭐 내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대신 나가서 매도 좀 맞고 이래라고 하는 의미로 스타 장관 얘기를 저는 좋게 좀 미화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소통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스타 장관으로서의 몸값은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제가 또 들은 또 정보를 취합해 보건데도 이런 스타기가 꽤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말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도 이렇게 말실수를 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기가 있는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그 얘기까지 좀 해달라고요? 예, 그게 나중에 들을까요? 뭐 하여튼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직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의원과 설전을 벌였었는데요.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놓고도 두 분이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권 보호 또 적법 절차라는 측면에서 지금 티타임 그런 거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라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거는 첫째는 뭐 일반 법조 기자들이야 다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특종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이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 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알 권리와 인권 보장을 좋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히려 그런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도 받아야 된다. 자, 이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이 티타임 지난 정부 때 없어졌고요. 자, 그런데 중요 수사상의 어떤 중간 수사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장 검사가 일종의 백브리핑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걸 지금 되살리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해요, 사실은. 그 경계라고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소를 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잘못 활용되면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에게 유리한 또 수사의 내용의 일부를 흘려서 여론을 움직이고 그 여론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형태, 즉 처벌이 가능한 형태의 여론이 조성되도록 만드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주는 정보라고 하는 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티타임을 없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예를 들면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법조 기자를 만나서 예컨대 검찰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찰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쪽 의견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에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없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는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지적해 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적절한 성을 찾는다는 건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뭐 티타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어제 오늘 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한 내용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계속 반박하면서 얘기했던 게 전 정부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질문한 질문에서 반박하면서 전 정부도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거는 전 정부가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뭐 그 동의는 안 하지만 전 정부가 잘못해서 현 정부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전 정부를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힐 때는 사실 누가 설득을 잘하냐.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티타임 보건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게 검언유착이 강화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 권리와 인권 보장이 좋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에 더 설득이 되십니까? 그것도 하기 나름인 거죠. 이것도 하기 나름이다. 예, 근데 사실은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티타임을 자주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자실 브리핑을 자주 가져라. 예. 장관도 뭐 당연히 법무부 기자실에 자주 들려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그 밑에 고위급 인사들도 주요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자실에 들려서 기자 브리핑을 자주 갖는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을 위해서라도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티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밀실 분위기가 일단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티타임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기사화하지 않는 걸 전제로 나누는 대화도 꽤 이제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또 다른 예.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거죠. 해석의 차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공식적인 그렇죠. 브리핑을 자주 갖는 것이 갖는 훨씬 더 좋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 현장에서 파장이 될 만한 일이 하나 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두 사람 간의 대화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권성동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또 SNS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인정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네. 실수다.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과의 대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장보다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당장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를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경찰이 저렇게 압박을 해서 나를 수사를 하면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이런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죠. 두 번째는 본인이 윤리위원회에서 심판받는 것도 결국은 윤핵관의 어떤 그 의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된 건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그냥 단순히 한 문장일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서 회자되면서 네.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당은 당장 비판 메시지를 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갈등을 키우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확인되었고, 당내 문제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계속 관여하고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민생경제의 고달픔 속에 있는 국민들께 어떤 위로와 메시지가 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는 이런 그 얘기까지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은 당장 이 대표 징계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총공세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늘 있잖아요. 일부러 흘렸냐 아니면 실수로 노출한 거냐. 이걸 일부러 흘렸을까요? 저는 일부러 비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치권에서 대체로 실수로 뭐 이렇게 기자들에게 찍힌 척 예.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찍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회의장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더군다나 지금 뭐 최근 같은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계속 문자 메시지 하나 본다 그러면 카메라 기자들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카메라를 들이댈 겁니다. 네. 그걸 과연 모를까요? 그건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럼 왜 이거를 이제 노출을 했을까 하는 건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윤심은 내게 있다 하는 거를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기엔 생각해요. 대통령한테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지 그런데 않습니까? 이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파장이 불거진 거죠. 당내에서도 우려가 막 제기가 되고, 예. 이거는 좀 너무 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수습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예.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 대표 권한 대행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판단 내렸던 거하고 상황이 달리 전개가 되면 뒤늦게 사과하고 뒤늦게 수습하고 그런 행보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결국 권성동 리스크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뭐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대표 윤리위 결정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윤핵관과의 갈등, 이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윤핵관의 핵심은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의 국정 운영에 어떤 탄력을 붙이는 방향, 지지율 상승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되면 적어도 신용이라도 이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이 사퇴 의사를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서실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별로 그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부적 판단이 안 돼서 그럴까? 그거보다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 중진이고 지금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하는데 파장을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 지금 문자 메시지 밑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있고 밑에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이모티콘은 사실은 이거 최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는 뭘 썼는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기훈 의원 이름만 있지 그 뒤에 이제 무슨 말을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확대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실수라고 보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본인이 더 윤석열 대통령 가깝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는 있죠. 예. 근데 그것이 대통령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 부담감까지 안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전혀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부분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2019년에 대한우파를 자청하면서 자유의 새벽당을 창당한 발기인 찾아보니까 강기훈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문자 메시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추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한데 이 관련해서는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요즘 기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당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한 명 한 명씩 지금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2차 여론전을 위한 어떤 그 굉장히 기본적인 토대 구축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마 정면 대결을 한다거나 윤핵관들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자꾸 이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격돌의 시점을 결과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적으로 파장일 만한 사안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이 해커처럼 이 교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밤중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는데도 학교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광주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16살 A군이 시험이 끝난 뒤 숫자가 적힌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동급생 1명과 함께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에 스스로 만든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저장된 그 이미지를 USB에 담아왔다고. 일단은 뇌감목 컴퓨터에 설치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시험 출제 시기인 지난달부터 심야 시간만 노려 교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시험지와 답안지 파일을 USB에 빼돌렸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이곳 학교의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당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학교 보안은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내부 전산망의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었고 지난 3월 위치를 옮긴 교무실은 보안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교실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교무실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면서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전체에 둘러싸고 있는 CCTV 전체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확인 결과 A군이 빼돌린 4과목 시험 성적은 대부분 고득점이었습니다. 한 과목에서만 4개를 틀렸는데 시험 출제 후 정답이 바뀐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거 어떤 과목을 제시하면 볼 건지 아니면 말 건지 하는 모든 부분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도록. 경찰은 A군 등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도움을 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그룹 내 계열사 기아의 카니발에서도 이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팰리세이드 경우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름을 넣어보라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1시간쯤 뒤에 시동이 걸렸는데 서행하다 또다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견인 조치해야 했습니다. 딸은 울 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최근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선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엔 이번 달에만 시동 꺼짐 현상 피해가 3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각 차종의 가솔린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두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의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기아 측은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카니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 분석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바짝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한 환경단체가 이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는데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더위를 식히는 분들을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선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자파요? 전자파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자파라는 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 휴대용 선풍기를 쓸 때도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쓰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환경단체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손 선풍기에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대자 숫자가 1596mgauss까지 치솟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4mgauss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환경단체가 목선풍기 4개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평균 189mgauss로 기준치보다 4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손선풍기 6개 제품의 전자파는 평균 464mgauss, 기준치의 무려 116배 수준입니다. 손선풍기의 경우는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 날씨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얼굴에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전자파에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경단체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4mgauss가 한정된 실험을 통해 나온 값이라면서 기준치로 삼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WHO가 정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2000mgauss로 훨씬 높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엄격한 833mgauss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같은 데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인체 보호 기준까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철 내내 얼굴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자파 방출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적어도 목에 거는 선풍기만큼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쓰면 전자파 노출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쓰는 게 좋고요. 여름철을 맞아 또다시 불거진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제품들에 이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조사 대상 제품들 역시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부 건설 노동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거세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벌어진 예고된 사고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LH공사 현장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소변기는 악취가 진동하고 변기는 오물로 뒤덮여 차마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LH 수도권 건설 현장 23곳 가운데 30%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에서는 부대기가 버글버글 올라오고 파리가 얼굴을 맴돌고 도저히 화장실 앞에서 안에서 용변을 볼 수 없어서 질식할 것 같은. 게다가 하루 평균 172명이 일하는 현장에 화장실은 고작 2.5개. 그중 고충 작업자를 위한 용변 시설은 아예 없는데 노동자들은 시간이 쫓기는 현장에서 화장실 때문에 20-30분씩 자리를 비우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건 막노동꾼들의 몰지각함 때문이 아니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 번역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푸세식이라도 없어서 아쉽다. 오줌 싸는 모습이 흔히 들여다 보이는 간이 소변기라도 있으면 감사하다. 건설노조는 수백 세대짜리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도 화장실 하나만 설치하면 규모나 청결도는 관리하지 않는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면대가 없어 손도 씻을 수 없는 현장도 있고 휴게실 5곳 가운데 한 곳은 냉방시설이 없어서 지금처럼 더울 때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초고층 복합 개발을 통해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국제 업무지구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여의도 공원의 2배인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지만 지난 2013년 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이곳이 10년 만에 다시 국제 업무지구로 탈바꿈을 시도합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모이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허드슨 야드나 카나리 워프처럼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고밀도 개발을 위해 서울시 최초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도 허용됩니다. 국제업무지구의 70%는 업무와 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활용되고 나머지 30%는 주거 용도로 채워집니다. 지상엔 공원 등을 곳곳에 조성해 50% 이상 녹지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엔 차량이 달릴 수 있도록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고 미래항공교통, GTX, 지하철 등을 연계하는 복합 환승센터 개념의 1호 모빌리티 허브가 들어섭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ICT 기반 인프라가 깔립니다. 이전에 민간주도 통개발 방식 대신 먼저 SH공사와 포레일이 공동사업 시행자를 맡아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계획과는 달리 5조 정도의 마중물 투자를 해서 공공에서 먼저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에서 조성된 대지를 분양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순서로 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간 뒤
2027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낮추고 있는데 내년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2.5% 전망에 이어 7월에 또다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습니다. 6개월 동안 0.7%포인트나 성장률을 떨어뜨린 겁니다. 올해 2.3% 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6%보다 0.3%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3.0%에서 지난달에 2.7%로 하향 조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최근 2.6%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내년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은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때보다 0.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IMF는 미국과 유럽 등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대폭 감소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4월보다 1.4%포인트가 떨어진 2.3%, 중국은 1.1%포인트 하락한 3.3%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또 내년 세계 경제가 3%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2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며 2023년엔 위험이 한층 더 크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선별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칭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표현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바뀌니 우리 당이 달라졌다며 계속 이렇게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권 대행은 대통령님이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 구성에 매진해온 자신을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해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메시지 보도가 나온 뒤 자신의 SNS에 울릉도에 온 뒤로 많은 분들이 울릉도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글을 올렸지만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표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 인사로 꼽히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한 이 대표를 대통령이 내부 총질한다고 인식한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야당은 국회에 처음 출석하는 박순애 부총리에게 화력을 맞출 전망인데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정부 질문 자리지만
박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야당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의혹에 대한 질문마다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취운 전에도 선고 유예를 받았던 부분과 논문 표절, 대학원 갑질 논란 등 개인 의혹들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르면서 사실상 청문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대 소외 대책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질책이 예상됩니다. 재유행에도 일상을 유지하는 부분은 과거 거리두기 정책과 비교해 공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방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 하반기 줄줄이 예고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노동계의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감염되더라도 이 심내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고위험군의 4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하는 한편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백신 접종으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확진 이후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얼마나 생겼는지 분석했는데 백신을 2차례 맞은 경우 발생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접종군은 미접종군보다 급성 심근경색이 52%, 허혈성 뇌경색 발생 위험은 60%나 낮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감염 중증화 예방뿐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후유증을 감소하는,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이에 방역당국은 기본 접종은 물론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변이에 맞춰 개량한 백신이 도입되기를 기다리기보단 50대 이상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은 바로 백신을 맞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재유행 속에서 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과 사망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기존의 백신으로서의 4차 접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반기 추가 도입될 mRNA 백신은 6천만 회분으로 변이에 대응할 백신이 개발되면 이 물량을 전부 개량 백신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개량 백신을 활용할 하반기 접종 전략은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쯤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 영화 중 하나죠.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이 내일 개봉하는 후속작 한산과 함께 YTN에 찾습니다. 김한민 감독이 들려주는 이순신 영화의 뒷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야외에서 찍었으니까 우리 최민식 배우님한테 이제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실내라고 해서 그렇게 뭐 편안했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라고. 부담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2부인 한산과 3부인 노량은 또 어떻게 내가 자세를 취하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큰 자긍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어떤 용기, 그리고 위로, 그리고 우리가 소외를 극복하는 어떤 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을 이순신과 그의 장수들, 그리고
저 선수군들의 활약을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다. 중복인 오늘 삼복 더위답게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고 한 번 땀이 나면 쉽게 멈추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대전 24도, 광주 23도, 부산 23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체감 온도가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무척 덥겠습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